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영혼의 집이라 불리는 오래된 집이 있었다. 이 집은 몇십 년 전 한 가족이 머무르다 자취를 감췄다는 소문과 함께 수많은 전설과 괴담의 근원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집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고 밤이 되면 으스스한 분위기 때문에 더더욱 발걸음을 멀리했다. 어느 날 도시에 사는 한 젊은 기자가 이 집에 얽힌 이야기를 취재하고자 마을에 방문했다. 기자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그는 논리적이고 증거 기반의 기사를 쓰기로 유명했다. 민준은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이 집의 전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 집에 살았던 가족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뒤로 집은 악령이 깃들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민준은 그저 미신일 뿐이라며 내심 비웃고 있었지만 직업적 호기심은 그를 그 집으로 인도했다. 해가 뉘엿뉘엿지는 오후 그는 카메라와 노트북을 챙겨 그 집을 찾아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정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창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민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이 집은 오래된 나무 바닥이 발걸음을 따라 나지막이 울렸다. 첫 번째 방은 버려진 듯한 거실이었고 민준은 사진을 찍으며 방 안을 조사했다. 그 순간 갑작스런 바람에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민준은 놀라긴 했지만 바람 때문이라 생각하며 계속해서 집 안을 둘러보았다. 그가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어떤 방에서는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문을 열어보자 그 방은 비어 있었다. 그는 녹음기를 꺼내 소리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지만 민준은 이것조차도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할 것이라 믿었다. 계단을 내려오던 중 민준은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그의 손바닥에 무언가 차갑고 젖은 것이 닿았다. 손을 들어 불빛을 비춰보니 그것은 새빨간 피였다. 그는 기겁하여 일어섰으나 피는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집에서 나가려던 찰나 민준은 1층 거울에 비친 무언가를 보고 발길을 멈췄다. 거울 속에는 제공되어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하얀 얼굴의 소녀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리며 웃고 있는 듯했다. 민준은 뒤돌아보았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결국 민준은 빠르게 집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던 그는 여관에서 밤새 자료를 정리하며 자신이 겪은 일을 글로 옮겨 적었다. 글을 다 쓰고 나서 그는 집안에서 녹음한 소리를 체크했는데 소리에는 충격적인 말이 반복되고 있었다. 돌아오지 마. 민준은 다음날 아침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동안 그가 겪은 일들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그를 믿지 않았지만 그와 만난 날부터 마을에 이상한 일이 자꾸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밤마다 무언가의 그림자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쳐다보았고 개들은 연신지저댔다. 결국 민준은 다시 그 집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지막으로 그 집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하고 이번에는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며 다시 그 집을 찾아갔다. 그는 집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은 조용해졌다. 집 안으로 들어간 민준은 이번에는 2층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방 안에는 마치 그를 기다리는 듯한 그 소녀가 있었다. 민준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손을 들어 보이며 민준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이었고 사진 속에는 그 소녀와 그의 가족이 담겨 있었다. 그제서야 민준은 이 집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소녀와 대화하며 사실 그 가족은 이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집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었다. 민준은 사진을 들고 집을 나와 소녀의 이야기를 기사로 작성했다. 그의 글은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그 집은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민준 이후로 그 집안에 들어간 사람은 없었다. 마치 그 소녀가 보여준 진실이 집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집은 다시 조용히 방치되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로 남았다. 누군가는 진실이고 누군가는 억울하며 이야기하지만 그 집안의 진실은 오직 민준만이 알고 있는 것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로는 여름날 밤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민수는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하나둘 떠나고 결국 민수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피곤한 기운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와 텅 빈 학교 캠퍼스를 지나며 민수는 문득 으스스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그 바람에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은 온통 고요하고 민수의 발자국 소리만이 캠퍼스에 메아리쳤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낮고 흐릿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도와줘, 도와줘. 민수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민수는 누군가의 장난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빠르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던 그 낮은 목소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을 때 민수는 어젯밤 있었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그저 웃어넘기며 민수를 놀렸습니다. 야, 그거 귀신 이야기 아니야? 요즘 스트레스로 힘들어서 그런 일도 있어 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계속해서 마음속에 꺼림칙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캠퍼스 내에 있는 오래된 건물로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그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로 도시전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특히 그 건물의 3층 여자 화장실에는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민수는 일부러 3층 여자 화장실 근처를 지나가 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미세한 바람이 스며들어 오는 듯 느껴졌고 그 바람에 섞여 났고 흐릿한 속삭임이 또다시 들렸습니다. 도와줘. 여기서 나가게 도와줘. 민수는 닭살이 돋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곧바로 그곳을 벗어나려 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뭔가가 그를 잡고 늘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힘겹게 건물 밖으로 빠져나온 민수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로 결심했고 그날 저녁 다시 다 같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심각하게 들은 친구들이 민수를 따라 그 건물로 갔습니다. 그들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3층 여자 화장실 앞에 섰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용감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갑자기 문이 저절로 쾅 닫히고 그들은 화들짝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그 후로도 민수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기숙사 복도에서 혼자 걸을 때마다 누군가 그를 뒤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는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민수는 한밤중 기숙사 방을 뛰쳐나와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산사에 절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한 승려가 있었습니다. 승려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무언가가 필요로 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내 마음의 두려움을 놓아줘라. 그 말을 들은 민수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3층 여자 화장실에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널 도와줄 순 없지만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놓아줄게. 난 이제 돌아갈게. 이상하게도 그 뒤로는 민수를 따라다니던 이상한 현상들이 모두 멈췄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간혹 친구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웃으며 회상했지만 민수는 그때마다 그 음산했던 목소리가 진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었지만 그에게는 영원히 기억에 남을 그 여름밤의 공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맞아 강원도에 있는 작은 산촌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유명한 귀신이 나오는 폐가가 있는 장소로 잘 알려져 있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실제로 경험해보자고 농담삼아 그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도착했을 때 폐가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을씨년스러웠다. 집은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던 듯 창문은 깨져 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게다가 어둠이 깔려 굉장히 으스스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들어서자 썩은 나무 냄새가 진동했다. 벽지에는 곰팡이가 여기저기 피어 있었고 바닥은 마치 누군가 강제로 들어와서 훼손한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특히 벽 한쪽에는 낡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 사람들은 마치 우리를 바라보는 듯한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가 2층으로 올라가려는 찰나 갑자기 어딘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겁에 질린 채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넘어섰다. 소리가 난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소리가 난 방은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이었다. 문은 약간 열려 있었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방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우린 얼어붙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장롱이 하나 있었고 그 장롱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장롱 안에서는 누군가의 얇은 숨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친구 하나가 용기를 내서 장롱 문을 열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숨소리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우리는 너무 놀라 장롱 주위를 살폈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다. 마치 장롱이 우리를 가지고 논 것만 같았다. 우리는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오기로 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오던 중 갑자기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동시에 누군가 우리 뒤에서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뛰쳐나왔다. 집 밖으로 나와 한참을 달려 정지소까지 도착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황당하고 두려웠다. 그때 우리 중 한 명이 뒤를 돌았다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 친구의 시선이 손에 들고 있는 카메라로 향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카메라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촬영된 사진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진들 속에는 분명 그 집의 내부가 찍혀 있었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형체들이 사진 곳곳에 찍혀 있었던 것이다. 특히 장롱이 있던 방의 사진에는 창백한 얼굴에 긴 머리를 가진 여자가 우리를 비웃듯 서 있었다. 우리는 그 사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단지 빨리 그 마을을 떠나고 싶었다. 이후로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날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때때로 혼자 있을 때면 그 집에서 느꼈던 차가운 기운과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그날의 일을 애써 잊으며 지냈지만 여전히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의 의문이 남아있다. 정말 그날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귀신의 집은 정말로 우리를 내쫓으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단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하려 했던 것일까?